체포하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도적을 가지고는 이 중심 소재로 해서 이런 소설이라든가 드라마 이런 걸로 또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도적의 출현은 지금의 어떤 문학 콘텐츠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아이러니면 아이러니한데 어떻게 보면 또 민초들의 삶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690년대에 활약했던 도적이 장길산입니다. 그리고 홍길동, 실존인물 홍길동은 연산군 시대에 활약했던 도적이고, 임꺽정은 명종시대에 활약했던 도적입니다. 그리고 이 숙종시대 또 하나 이제 두드러지는 그 현상 중에 하나는 국방 문제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진 왕이 바로 숙종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효종 때 적극적으로 이 북벌을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구상도 세웠지만 효종 때는 잘 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오히려 숙종 초반에 윤유라는 사람이 배출이 되면서 뭔가 그 당시 그 중국의 그 혼란한 정세, 특히 오상계의 난이 일어나면서 뭔가 이제 그 청나라의 그 영향력이 조선 쪽에 조금은 없었던 이런 시점을 잡아서 북벌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런 흐름이 이어서인지 숙종은 상당히 국방 강화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숙종이 국방 강화에 노력한 대표적인 사례가 강화도에 본격적으로 돈대들을 설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려시대에도 그 몽고족의 침입이 있을 때 강화도로 피난을 갔고, 조선시대에도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강화도로 피난 갔죠. 그죠? 그런 그 강화도는 계속 국방상의 가장 안전한 지대로 이미 판정이 나 있었고, 이 강화도를 좀 더 군사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훗날 또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외란이 일어났을 때, 외적의 그 어떤 침략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피난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강화도에 특히 해안시설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대를 되게 이제 확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강화도 가보시면 뭐 각곳 돈대라든가 이런 각종 뭐 그 국방시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 첫 원형이 이루어진 게 숙종 때입니다. 그리고 영조, 종조 때 소위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안정된 그런 시설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숙종 때 국방시설 확충하고 관련해가지고 했던 또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북한산에 산성을 수축한 겁니다.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성곽도시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서울 성곽 같은 경우를 이제 그 한양도성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서울 성곽 이렇게 가보시면 곳곳에 성곽 공사를 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는 방어 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는데 숙종 때 와서는 이 외부 쪽으로 이 도성 밖도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산이 있어요. 바로 북악산, 남쪽에 목력산,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 요거를 내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사산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북쪽에 외사산이 북한산, 남쪽 관악산, 동쪽 아차산, 서쪽 덕양산인데 가장 이제 그 북쪽에서, 북방에서 외적이 침입해 올 수 있는 루트가 되는 게 바로 이 북한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한산의 산성을 대규모로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종 때 북한산성을 수축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거는 북한산에 아예 행궁까지 설치를 해요. 행궁. 행궁이 뭐죠? 왕이 거처하는 임시 궁궐이라는 뜻이고 왕이 이제 행차했을 때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행궁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성, 소위 말해서 이 도성 안 이외에 북쪽에 더 외사산 지역에 성곽을 수축을 함으로써 훨씬 이중방어를 꾀하는 거죠. 이중방어를 꾀하는 거고 북한산 내에다가 행궁을 설치함으로써 왕이 자주 이곳을 찾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명종시대는 보면 청나라하고 이 국경 분쟁도 상당히 전개가 되던 시대였어요. 이 청나라, 특히 왜 이때가 그 국경 문제가 일어났냐면 청나라 황제 강희제라는 황제도 상당히 이제 야심이 강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 남쪽, 뭐 저쪽, 서쪽으로는 저 티벳 지역까지, 그리고 동쪽에 바로 이 요동 지역에까지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사신들을 자주 보내가지고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그런 야심을 상당히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1712년 백두산 정개비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청나라 사신인 목국동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조선의 그 대표하고 결국은 서로 양국 간의 이런 국경을 확정하자 해서 백두산에 정개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 글자를 씁니다. 동위, 토문, 서위,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 서쪽을 압록강으로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데 동쪽을 토문강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저 청나라 쪽에서는 두만강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압록강과 두만강 밖에 지금의 간도 지역은 청나라 땅이라고 주장을 한 거고, 우리 조선 측에서는 토문강이 송화강이다. 저 요동에서도 훨씬 벗어난 송화강이니까 지금의 간도 지역은 우리 조선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숙종 때 이후 사실 20세기까지도 우리, 그러니까 조선 주민,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까지도, 국민들까지도 다 이 간도 지역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도 지역은 계속적으로 분쟁 지역이 되었고, 현재는 안타깝지만 지금 이제 북한하고 이제 중국이 이제 국경 분쟁이 일어났는데 거의 현실적으로는 두만강 바깥 또 압록강 바깥이 지금의 뭐 간도, 요동 지역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지역은 다 중국 땅이 되었던 안타까운 그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 정개비를 정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때 김진함, 김경문 부자라 그래가지고 역관들이 상당히 큰 활약을 해요. 중국 그 청나라 사신을 맞이했을 때도 이들이 그 탁월한 이런 외교력으로 우리 어떤 조선에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보면 큰 일을 했을 때 이 왕이라든가 높은 관리들만 신경을 쓰고 실제 실무 작업을 맡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인색한데, 우리 백두산 정개비 사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김진함, 김경문 이 역관 부자들의 활약도 꼭 기억을